자, 471쪽의 경제기반 이론입니다. 뭐 도시경제기반 이론 그래도 되고 그냥 경제기반 이론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경제기반 이론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세 개예요. 세 개. 첫 번째는 경제기반 이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기반 이론에서 입지계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기반산업을 판별하는 지표가 입지계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기반산업에 투자하면 기반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산업이 성장하는데 과연 몇 배나 성장하는가를 위해서는 경제기반 승수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그렇다면 경제기반 이론이 뭔지부터 봅시다. 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때 수출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나라로 파는 게 아니라 지역 간 교역에도 수출과 수입이란 말을 써요. 이제 주로 지역경제학 교과서에서 예를 드는 게 대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나와요. 대구 지역의 섬유. 그럼 대구에서 섬유를 다른 지역에 파는 건 수출이에요. 대구 지역이 다른 물건들을 사오는 건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산업이 있어요. 대구 지역의 섬유 산업은 기반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기반산업을 육성을 해요. 그래서 수출을 확대해 가서 그 기반산업에서 나오는 물건이 섬유라면 섬유를 다른 지역으로 팔므로써 그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 기반 이론을 다른 말로 수출 기반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의미가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기반 산업도 함께 활성화돼요. 그래서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는 이론이 경제 기반 이론인데, 제가 기반을 먼저 했어요, 비기반을 먼저 했어요? 항상 기반이 먼저예요. 그러면 저는 이 대구 지역을 이렇게 A 지역이라 해볼게요. 그리고 대구 지역의 주력 산업이 X 산업인데 저게 섬유 산업이라 해볼게요. 말하자면 기반 산업이란 말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반 산업은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의상 얘가 기반 산업이고 섬유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을 비기반 산업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대구 지역에서 이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 산업에 대한 고용 증가를 한다 합시다. 그럼 이제 100명의 고용 증가를 했어요. 그럼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 성장을 같이 동반해요. 그래서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 비기반 산업도 같이 성장해서 지역 경제 전체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이 경제 기반 이론이고요. 그러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얘가 여기 X 산업이 이 A 지역의 기반 산업인지 대구 지역의 섬유가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입지계수란 걸 통해서 판단해요. 입지계수란 걸 통해 판단해요. 그럼 입지계수를 보자고요. 입지계수는 기반산업 판별하는 지표예요. 그런데 LQ로 표시해요. 기반산업 판별 지표예요. 분수분의 분수로 나타내요.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로 나타내는데 우리는 분수분의 분수가 됐든 그냥 분수가 됐든 분자 부분은 언제나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써요. 그럼 여기다 알고자 하는 A 지역을 쓰고 여긴 전국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구고 이게 전국이에요. 그 질문이요. 대구를 어디하고 비교하는 거죠? 항상 전국과 비교해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중국과 비교한다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고 A 지역 대구를 전국과 비교해요. 뭘 비교하느냐? 대구 지역의 섬유 산업이요. 우리 알고 싶은 산업이 섬유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섬유 산업이 분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 산업은 분모에 들어가요.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고용자 혹은 종사자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비율을 따져봐요. 그랬더니 대구 지역은 편의상 계산하기 쉬우라고 10%라고 가정해봐요. 전국은 섬유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산업에서 5%라 해봐요. 여기는 5, 여기는 10. 그럼 계산하면 2가 나와요. 그럼 제가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숫자 1과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1보다 크네요. 그럼 1보다 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출 기반 산업 또는 줄여서 그냥 기반 산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 지역의 섬유를 전국과 비교하잖아요. 실제 전국에 비해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대구의 섬유는 우리나라 내에서 비교했을 때 전국과 비교했을 때 기반 산업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계산했더니
1보다 작게 나왔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5%인데 여긴 2%밖에 없더라. 그럼 1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비수출 기반 산업 또는 그냥 비기반 산업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도 10%, 여기도 10%더라. 그럼 1 나와요. 1. 전국 평균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입지계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을 판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입지계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어떤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섬유는 특화되어 있다. 혹은 기반 산업이다. 혹은 수출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계수를 계산해야 돼요. 분수분해 분수. 입지계수를 계산하면 1보다 큰 값으로 나오면 기반 산업, 1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면 비기반 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혹 우리 보고 분수분해 분수를 계산하시오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계산하는 요령과 찍는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의미만 알고 계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기반 산업 판별 지표가 뭐다? 입지계수다. 근데 입지계수는 분수다. 근데 크기 비교니까 뭐와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수익성 지수 크기 비교하니까 1과 비교했죠. 원료 지수도 크기 비교하니까 1과 비교했죠. 탄력성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 비교니까 1과 비교했죠. 분수의 크기 비교는 무조건 1과 비교해. 근데 분수인데 방향 비교할 때는 0과 비교한다 그랬죠.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또다시. 자, 그럼 대구의 섬유가 기반 산업인 걸 알았어. 근데 대구의 섬유가 기반 산업인데 거기에다가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비기반 산업 성장을 동반해서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럼 지역 경제 전체, 대구 지역 전체 고용 증가는 얼마나 될 거냐? 이거는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경제 기반 승수는 이래요. 기반 산업이 여기 있어요. 이게 섬유 산업이래요. 섬유 산업의 고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경제 기반 승수는 지역 경제 전체의 증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승수란 걸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승수법에서 승수를 붙이는 요령이요. 이렇게 승수를 붙이는 요령이요. 여기에 총소득, 승수 이렇게 하면 분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총소득 그런다고 그랬죠. 항상 승수는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기반 승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 기반이니까 기반이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기반 산업의 증가분이 여기 들어가고 전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승수는 분모가 기반이야. 그리고 분자가 전체고. 그럼 질문해 봅시다. 제가 대구 지역을 이렇게 예를 들게요. A 지역. 대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X 산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섬유 산업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퍼센트로 몇 %예요? 항상 100%잖아. 그런데 여기가 20%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몇 %란 얘기예요? 20%. 여기는 100%. 여기가 20%, 여기 100%. 그럼 숫자가 몇이에요? 그리고 항상 승수가 이렇게 금방 나와. 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다음 계산하지 말고 5.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 승수가 5야. 그럼 만약에 승수가 5라고 나왔다고 쳐요. 여기 승수가 5래. 그럼 여기 승수가 5라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켰대. 대구 지역의 섬유 산업 부분에 고용 100명을 증가시켰대. 그럼 대구 지역 전체는 고용 증가가 총 몇 명이에요? 5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건 뭘 통해서?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0.2라고 써볼게요. 0.2라고. 그럼 얘는 1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예요? 0.2가 20%가 기반 산업 비율이지. 그러면 한글로 기반 산업 비율이고 1. 따라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또 이번에 이렇게 0.2는 1 빼기 0.8이지. 그쵸? 그럼 1 빼기 0.8로 쓰고 1 쓸 수 있지. 그러면 이 0.2가 20%가 기반 산업 비율이면 0.8은 비기반 산업 비율이지. 따라서 1 빼기 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로 쓸 수 있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고 기반 산업 비율을 기반 활동 비율, 비기반 산업 비율을 비기반 활동 비율로 말해도 돼.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만 우리 계산할 때는 바로 이렇게 주어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자는 항상 100이네. 그럼 질문이요. 기반 산업 비율이 25%면 승수는 4. 기반 산업 비율이 10%면 승수는 10. 이렇게 금방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기반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인구 변화가 100명이라면 지역 전체 고용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500명 예측할 수 있잖아. 얘만 알면 내가 100명이면 500명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서 기반산업 고용 증가가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공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경제기반 이론이 뭔지 아는 거. 두 번째 기반산업 판별할 때 뭐로 판단한다? 입지계수를 통해 판단한다. 그럼 기반산업의 고용 증가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하는 건 경제기반 승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만큼 하시죠. 그 다음 부동산 관리로 넘어가요. 부동산 관리로 가요. 부동산 관리 부분은 개발 관리론 중에서 특히 더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쉬운 부분에 가면 다 맞힐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쉬우면 마음도 가벼워지면서 공부를 적게 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렇다고요. 1차, 2차를 동차 공부하는데 2차가 점수가 안 나와. 근데 1차는 더 안 나와. 개론 점수가 안 나오는데 민법도 안 나와. 막 고민이 돼.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2차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남는 시간을 1차에 집중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만나던 친구를 만나. 그리고 1차는 계속 간당간당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하지만 마음 잡수셨으면 끝까지 2차까지 밀고 나가서 동차 합격하세요. 마음 잡수셨으면 부동산 관리 쉬운 파트긴 쉬운 파트인데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오면 다 맞히겠다. 이런 마음 갖고 하세요. 이거 쉽다며 안 해. 이러면 점수 안 나와. 얘를 무시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쉬운 것도 한계가 있지. 무시하면 점수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갖고 막 떨었다니까. 다 맞을까 봐. 그리고 왜 떨었냐면 시험 보고 나는데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뭐 이름 부르잖아. 박수 쳤잖아. 아이씨, 나 박수 치고 준비했었지 이렇게 옛날라고. 내 이름 안 부르고 딴 사람 부르는 거야. 그 나중에 와서 맞춰보니까 꽤 많이 틀렸더라고요. 시험엔 그래요. 아, 다 맞은 줄 알았어. 아, 다 맞으면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요. 1등인 사람. 준비 다 했지. 쉬운 부분은 쉬운 대로 잘 틀리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분대로 잘 틀리고.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자, 볼까요? 부동산 관리에서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유지, 보존, 개량, 운용 단어 유지, 보존, 개량, 운용.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전체 부동산의 우리가 보통 단계를 볼 때 취득, 처분과 그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동산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이건 거래 활동이에요. 부동산을 파는 거는 거래 활동이에요. 그 사이에 유지, 보존, 개량, 운용 일체의 행위가 나타나요. 이때 관리고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이렇게 운영하고 유지하는 걸 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관리의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그러면 관리의 영역을 보자고요.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시설 관리, 두 번째는 재산 관리, 세 번째가 자산 관리. 글자가 비슷해서 이 둘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문제를 얘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냈다고. 그러면 시설 관리가 뭔데? 말 그대로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해요. 얘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한다.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린다, 부품 갈아 꼈다, 요거 해당되죠.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관리, 방범이나 방제 등의 보안 관리, 이게 전부 다 시설 관리와 관련된 소극적 형태 관리입니다. 반면에 재산 관리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건물에 관한 관리, 임대차에 관한 관리, 그게 재산 관리. 건물에 관한 관리, 임대차에 관한 관리인데 건물에 관한 관리 중에 시설에 관한 관리 말고 이 건물의 수익 목표를 수립했어요. 자, 2022년도에 이 건물과 관련해서 임대 수익 목표를 수립했대. 자, 관리자가 임대료 얼마만 받고 그래서 비용은 얼마만 나갈 건데 그러니까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된다. 매출은 얼마,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전체는 얼마나 되고 예상되는 비용들은 총 얼마나 나갈 거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물로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나 될 거다. 이렇게 수익 목표를 수립했어. 그런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계획을 수립한다 할 때 이 단어가 뭐냔 말이에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말은
회계적 용어고 세법에 좀 더 나올 수 있는 용어지만 이것과 유사한 말이 수익적 지출이 공법에서는 수선비라 그래요. 요거는 대수선비라 그래.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 뭐고 자본적 지출이 뭐냐?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의 고정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수선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수선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이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바꿨다. 우리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2대죠.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되게 승차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딱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 소리도 안 나고 스무스하게. 그리고 이 고층이면 처음 출발한 천천히 그리고 속도가 붙으면서 목적지에 들어가면 싹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반면에 그런 엘리베이터 출발한다 소리 내면서 끽끽끽 그리고 목적지에 들어가면 금가 깜짝 엄마야 하고 놀라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 괜찮은 엘리베이터로 바꿨다. 건물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게 다 자본적 지출. 건물이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돼 있고 타일 방식으로 돼 있는데 되게 딱 봐도 그냥 좀 그래. 그래서 다 뜯어내고 외벽 다 뜯어내고 새로 리모델링 했다. 비용 들어간다. 자본적 지출.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뭐라고요? 시설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비용.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고 그러잖아. 그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 이거를 공법에서는 수선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들어갈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지. 자, 2022년에 이 건물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얼마 들어갈 거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건물 상태가 주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상태가 좀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건물 바깥 외벽을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한다. 그 비용 얼마? 계획을 세웁니다. 연간 예산 수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임대차, 공실 생기면 임대차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용 계획을 세웠으면 비용을 나가는데 예상대로 나가도록 계획대로 나가도록 통제해야지. 계획 세웠다고 비용이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죠. 이런 걸 다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게 뭐다? 재산관리. 그런데 비해서 재산관리가 아니라 자산관리는 부동산 소유자 혹은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관리.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든가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든가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것 내지는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이 대표적인 게 자산관리가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예요. 매입과 매각이 아니에요. 매입과 매각을 관리하는 거야. 그 말은 언제 살 거냐? 비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사야지. 언제 팔아야 돼요? 비쌀 때 팔아야지. 그래야 차익 생기지. 나는 부동산을 샀는데 3억에 샀다. 그런데 팔았는데 5억에 팔았다. 이익 차익 2억의 차익이 남았다. 자산관리야.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걸 자산관리라 그래. 그래서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자산도 마찬가지고 자산에 관한 관리를 여러분이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시고 특히 젊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는 금융 관련 자격증도 관심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전체적인 자산을 관리해 가서 내가 특히 젊으신 분들은 내가 60대쯤 돼서는 60대 중반쯤 돼서는 막 열심히 일해야만 내 재산이 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내 자산이 늘 수 있도록 내 자산 관리를 잘 해놔야 돼. 내 자산이 돈을 버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대잖아요. 근데 일하지 않아도 내 재산이 느는 사람, 일해야만 재산을 유지하는 사람, 일해도 재산이 주는 사람으로 구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내 재산이 늘려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자산이 돈을 버는 게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뭔데? 자산관리지.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따시고 나면 내가 이걸로 전부가 아니라 돈 버는 공부는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평생. 돈 버는 거고. 그리고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따라서 자산관리.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적극적 관리인 거죠. 그래서 발품도 팔고 뛰어다니고 배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자산관리. 그래서 시설관리가 있고 재산관리가 있고 자산관리가 있는데 얘는 가장 소극적인 관리고 얘가 가장 적극적 관리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제대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 세 가지. 자가관리, 위탁관리, 양자를 짬뽕한 혼합관리가 있어요. 자가관리를 다른 말로 자영업할 때 자영관리, 자치관리, 스스로 관리하는 것, 직접관리, 이게 전부 다 나온 말이에요. 직접관리, 직접 하는 거예요. 위탁관리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외주관리, 간접관리, 전문관리라고도 해요. 전문관리가 간접관리. 혼합관리는 말 그대로 짬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가장 전문화된 관리 방식이 요거 같지만 절대 아니고 가장 전문화된 관리 방식은 위탁관리예요. 그래서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과도기에 택하는 게 바로 혼합관리예요. 자, 그럼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가장 전문화된 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분류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각각의 경우로 보면 언제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얘가 장단점, 얘 장단점, 얘 장단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장단점을 다룰 때 얘 장점을 뒤집잖아요. 그러면 얘 단점이 돼요. 얘 장점을 뒤집으면 얘 단점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나머지가 쉬워져요. 근데 기왕에 잘 나오는 위탁관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장점을 보면 소유자의 강한 지시 통제력이 발휘돼요. 자기 거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기밀 유지. 요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이게 자가관리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에요. 그리고 설비에 대한 내 거니까 애호 정신 높고 유사시 협동도 가능하고요. 양원 환경 보존이 가능해요. 단점은요. 업무가 타성해졌기 쉬워요. 타성 영어로 매너리즘 다른 말로 안일하다. 너는 어떤 거를 할 때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런 말 하죠. 안일화를 말하는 거예요. 태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습관에 젖어서 하는 것.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 그게 그렇게 되기 쉬워요.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그리고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내에 관리부서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관리가 주로 청소래. 근데 청소가 평소에는 거의 안 해. 그러다가 업무가 끝났다나 중간에 해. 그리고 굳이 우리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외주를 많이 주죠. 인건비가 그래서 불합리하게 지불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가관리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이렇게요. 그 다음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역시 위탁관리의 장점은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가능해요. 전문가가 하니까 아무래도 달라. 뭐가 달라요. 그리고 소유자는 갑돌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았대. 근데 교육도 잘 받아갖고 전문직에 종사한대. 의사 선생님이래. 변호사래. 자기 전문직 일을 하고 빌딩 관리는 빌딩 관리 전문가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 비용이 오히려 전문가한테 맡김으로 해서 비용이 오히려 더 저렴하고 절감될 수 있어요. 전문적 관리를 함에 따라서. 소유자가 하다 보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관리부서가 없어도 돼. 관리의 전문성으로 말미암아 전문업자의 활용이 아주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잘해줄 수 있는 회사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종업원의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부동산 관리위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호정신이 낮을 수가 있어요. 내게 아니니까. 그리고 기밀 유지, 보안 이게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아까 기밀 유지, 보안 이게 장점이 뭐였죠? 자가관리. 단점은 이렇게 위탁관리 단점이 되죠. 뒤집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관리비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관리비 문제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비는 문제 풀 때 제일 나중에 푸세요. 항상 관리비. 자, 관리비 절감. 관리비 절감하기 위해서 자가관리하잖아. 근데 관리비 절감, 전문적 관리라니까 비용이 절감된대. 그러니까 관리비 절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관리비 절감된다. 이거 한 줄만 나오면 안 돼.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 문제는 선택지에서 제일 제껴. 나중에 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관리비 갖고 막 고민하지 말란 말이지. 그다음 문제에 따라서 관리비 절감에 관한 측면은 보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혼합관리의 장점과 단점. 혼합관리의 장점과 단점에서 혼합관리는 합쳐놨기 때문에 강한 지도력을 계속 확보하고 이건 자가관리의 장점. 그리고 위탁관리의 편리도 이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만 위탁할 수 있고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책임 소재가 섞어놨기 때문에 불명확해서 전문업자를 충분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혼합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지문이에요. 단점으로. 그 다음에 관리원 사이에 자가관리 종업원과 위탁관리 종업원 사이에 원만한 협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운영이 악화되면 양방식의 결점만 요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점, 단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여러분 답 찍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활동에서 임차인 선정입니다. 임대차 활동에서 임차인 선정할 때 기준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을 다른 말로 연대성이라 그래요. 유대성, 연대성의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 혹은 어울려 사는 것. 자, 봐요. 임대인이 임대용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들어오는 주거 임차인이 5가구가 들어온대. 근데 어느 한 가구가 되게 예민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지하게 예민하거든요. 오후 5시 이후로는 이만큼이라도 소리가 들으면 저는 싫어해요. 이만큼도 싫어하고 싫다는 말을 한번 말했는데 만약에 계속 시끄럽게 그러면 가서 문을 발로 찰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보이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들이면 안 돼. 사람 사다 보면 소리도 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애들 키우면 뭐 진짜 막 시도 때도 너무 뛰면 문제가 되지만 애들 키우는데 나도 애들 키우고 저도 애들 키웠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조금 봐주고 이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그럼 그런 사람으로 들여야 된다는 거야. 주거용에서는. 그래서 유대성, 연대성, 공감 능력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는 가능 매상고, 예상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상 매출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사무실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얼마나 용도에 적합한지 적합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말이에요. 임차인을 선정할 때 매장용 부동산에서는 특히 임차인을 혼합하는 게 중요해요. 겹치지 않도록.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는데 1층에 이렇게 매장이 5개가 있대. 그런데 여기에 커피숍이 들어왔네. 근데 공실이어서 여기다 커피숍을 또 준다. 여기도 커피숍을 또 준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들어오지도 않거니만 서로 들어온다 해도 주면 안 돼. 그러면 망한다고. 제가 하고 나가는 거 제가 이제 커피를 좀 좋아하니까 이제 아침도 그렇고 저녁 때 가능가다 이제 커피 먹으러 가는데 괜찮아. 커피값이 저렴하면서도 원래 이제 거기는 막 경쟁 붙어갖고 1,500원 아메리카노 같은 거 1,500원. 그런데 맛 괜찮아요. 근데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앞에 2-3명씩은 다 항상 아무 때나 가도 서 있어. 그런데 여기 가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 건너서 여기 액세서리 가게인데 하나 건너서 또 하나 생겼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3m도 안 되려나? 작은 액세서리 가게 하나 건너서 또 하나 생겼다고. 근데 여기가 원래 1,500원이었는 게 2,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괜찮게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여기 1,500원 팔아. 맛은 여기가 좀 더 있긴 한데 1,500원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도 사람이 없어. 지금은 아무데나 가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냥 가면 사, 다 2개.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곧이어서 둘 중에 하나가 폐업한다는 걸 의미해. 그럼 둘 중에 하나 폐업을 하게 되면 또 공실이 생기지. 그러면 또 아무렇게나 드리고 그럼 이 건물 가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건물 주거. 그러니까 임차인이 겹치지 않도록 임차인의 혼합이 되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에 들어오는 임차인도 수입이 극대화되고 그러면 임대인의 경우는 건물 가치도 높아지고 임차인의 혼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하나 쇼핑센터나 대규모 사무실용 건물 등은 사전에 유명 백화점이나 유명 회사들 이런 데는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에듀윌 학원 같은 경우에 이 건물 딱 들어왔어. 이렇게 인테리어 딱 하고 들어왔어. 1년만 하고 나간다고? 안 나가. 그러면 5년 잘 되면 10년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 건물주한테는 뭐가 된다? 중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병원 들어왔어. 중요임차인이 되는 거야. 유명회사 지점이 들어왔어. 중요임차인이야. 이 중요임차인은 들어오면 잘 안 나가. 그건 마치 큰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해 있다는 뜻에서 이 중요임차인을 정박임차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정박임차인의 입지가 결정되면 나머지 임차인들의 입지는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중요임차인을 잘 임대인의 경우는 잘 들여놓는 게 이 건물 가치를 높이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봐요. 에듀윌 학원이 들어왔어. 그런데 1층에 매장 등에 그래서 커피숍도 생기고 뭐도 생겼어. 근데 거기가 잘 이용되고 거기 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그러면 그게 건물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둬.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뭐 그럼 이 우스갯소리 있잖아. 수복 들어오면 건물 가치 높아진다고. 그래요. 임대차 유형을 볼 때 임대차 유형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는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가 있는데 총임대차는 주거용 부동산에 흔히 있어요. 별거 아니고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받을 때 세금 따로 받고 보험료 따로 받고 유지수원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료 한 번에 받아.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돈 지출하는 거야. 세금 또는 뭐 보험료, 유지수원비 있다면 따로 지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는다 해서 총임대차라 그래. 근데 순임대차는 구분해. 이렇게 공업용 부동산에 쓰는데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1차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 더하기 편의시설에 대한 비용 그리고 세금까지만 받는 게 1차. 2차는 1차에다가 보험료까지 추가하는 게 2차.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원비까지 추가하는 게 3차.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기억할 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글자 수가 많아지는 대로 나열하시면 돼. 그래서 2글자, 3글자, 5글자 이렇게 글자 수가 많아지는 대로 1차, 2차, 3차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태클을 거네. 5글자인데 뭐 이런다고. 그럼 이거 여기다 부동산자 붙여봐. 그럼 부동산 보험료, 부동산 유지수원비가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시고 글자 수가 많아지는 대로 기억하면 된다. 3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편하게. 그런데 비율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임대차 유형은 뭐가죠? 총, 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 후 그러던데 총순 전후도 좋지만 얘는 비율임대차야. 그러니까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인데 이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에서 쓰는데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기본 임대료에다 추가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과하고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 합시다. 5천만 원 이하면 기본 임대료 100만 원만 부과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방식. 자, 그럼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비율임대차입니다. 비율임대차의 예를 들겠는데 우리 여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얼마로 하냐면 5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5천만 원이라 해봐요. 그런데 손익분기점 매출액 5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기본 임대료를 받기로 했대요. 그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요. 월. 자, 그런데 얘 이번 달에 매출액이 얼마 나면 6천만 원 났대. 그러면 6천만 원 나왔으니까 6천만 원이니까 여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한 매출액이 1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이번 달 매출액은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초과분이네. 초과 매출액입니다. 그럼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도록 추가 임대료는 요 초과분의 5%래. 그러면 1,000만 원의 5% 이렇게 1,000만 원의 5%. 얼마예요? 50만 원. 그러면 기본 임대료 얼마고? 100만 원. 추가 임대료 얼마고? 150만 원. 두 개 더해서 50만 원 더해서 150만 원을 받겠다? 요게 이번 달 매출액 임대료가 되는 거야. 비율임대차.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구분해 드리게 써드린 거고 기본 임대료 100만 원이라 초과분 1,000만 원 그게 5% 50만 원 더해서 150만 원 그게 임대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 초과 부분을 갖다 더하는 방식. 기본에 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맥주 안주인데 뭐 그러더란데 기본에 추가하는 건 맥주 안주라며요. 하여튼 기본에 추가하는 게 뭐예요? 그래 비율임대차.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보셨을 때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천만 원이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손익분기점 초과분이 얼마인가 보는 거예요. 근데 1억이다. 그럼 초과분이 또 5천이네. 그것의 5%다. 이렇게. 그럼 5천만 원에 5%. 5천만 원에 5%. 그럼 얼마예요? 250만 원. 그럼 더해주면 이번 달 임대료는 350만 원이 되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료가 정해지는 방식은 비율 임대차다. 의미만 알아두십시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유지 활동으로 건너갑니다. 부동산의 유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 대응적 유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이 뭐냐면 정기적이에요. 예방적이 사전적이고 대응적은 사후적이라 그래요. 일상적은 정기적으로서 늘 수행하는 거. 청소하기, 쓰레기 치우기, 잔디 깎기, 소독 일상적으로 하는 거. 예방적은 사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 그러니까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수립된 유지계획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활동은 사전적이고 예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하는 건 사후적이고 대응적이고 수정적이라 그래요. 용어 여러분 대응적과 사후적과 수정적은 같은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임차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들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예방적이에요.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하다. 임차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점에서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도 많이 들어가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야 돼. 예방적. 그 다음 건물의 내용연수. 여러분 내용연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명이에요. 그런데 주로 내용연수란 말은 물건 같은 데 쓰는 말이죠. 생명이 있는 곳은 수명이란 말을 쓰고 건물의 수명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한다. 근데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고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행정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 물리적 내용연수는 건물이 마멸되고 파손되고 시간이 흘러서 노후화되고 손상되어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물리적 버팀연수가 다 됐다. 이게 물리적 내용수예요. 그런데 기능적 내용수는 설계를 잘못했다. 아니면 형식이 구식화. 다시 말하면 요즘엔 유행 지났다 그거. 그래서 유행 지나서 못 입는 옷은 기능적 내용수에 해당돼요. 설비의 부족이나 불량, 건물의 디자인, 이 디자인이 너무나 구려. 그래서 요즘엔 그런 거 안 써. 그런 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된다? 기능적 내용연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 아직은 입을만 하지만 그 옷은 너무나 옛날 방식이야. 그래서 이건 만약에 이걸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 그래서 못 입는다. 그건 어디에 해당된다고? 기능적 내용수. 거의 영화 소품이야. 그런 것들은 기능적 내용수에 해당된다. 경제적 내용수는 인근 지역의 변화라든가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북은 다른 건물과 비교했을 때 얘가 상권이 시장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의 감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제적 내용요소, 경제적 수명이 다했다. 반면에 행정적 내용요소는 다른 말로 법적 내용요소, 세법에서 많이 쓰는 법적 내용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내용요소가 다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요소 중에서 어떤 내용연수가 가장 기냐? 물리적 내용수가 가장 길어요. 그 말은 다른 내용연수들은 물리적 내용수보다 짧은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특히 감정평가론에서 많이 쓰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수를 주로 써요. 그래서 내용연수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다음 주에 감정평가론 나갈 때는 언제나 내용연수 하면 경제적 내용수를 말한다. 물리적 내용수보다 경제적 내용수는 짧다. 기능적 내용수도 짧다. 당연히 법적 내용수도 짧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건물의 연수 사이클이라고도 부르고 생애 주기라고도 부르는데 건물의 수명 현상, 말하자면 건물의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의 일생을 말해보면 제일 먼저는
전개발 단계. 이건 개발하기 전 단계. 건물이 건축될 용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각종 계획을 세워. 건축계획, 건축 관리계획, 도시계획,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전개발 단계. 사람으로 치면 임신계획 단계. 전문가를 활용하는 단계, 시장조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는 건물이 완성된 단계. 새 거예요, 새 거. 그러니까 물리적 유용성은 최고. 새 거니까. 안정 단계는 중년 단계라고도 하는데 존속 기간이 가장 장기인 기간이고 이때 경제적 관리도 특히 중요하며 관리 상태에 따라 건물 수명의 장단이 결정돼.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지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10년 된 것 같이 생긴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모두 있어요. 여러분 안정 단계는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도 있고 건물 리모델링 같은 경우 할 때는 요게 안정 단계 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모두 있다. 자, 근데 노후 단계 가면은 이렇게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기로서 낮은 수준의 임차인이 들어서는 걸 보고 알 수 있으며 기능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추가 투자는 노후 단계 때 안 합니다. 안정 단계 때 해야 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을 교체할 계획을 세웁니다. 또 하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있지만 자본적 지출은 없다고요. 이때 리모델링 안 해. 건물 교체 계획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안정 단계와 노후 단계의 공통점은 수익적 지출은 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안정 단계에 있지만 노후 단계는 없다. 그리고 완전 폐물 단계는 모든 일이 다시 전개발 단계를 향해 진행되는 단계로서 건물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 건물 교체를 전제로 전개발 단계를 향해 모든 일이 전개되는 단계, 전신 안노폐라고 할 겁니다.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그 다음에 끝들 완 안 하고 폐 그럴 겁니다. 네, 완전 폐물 단계, 전신 안노폐라고 제가 할 텐데 이렇게 외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전신 안노폐를 하더라도 이 순서를 알자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부동산 마케팅으로 건너가요. 부동산 마케팅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고 변경하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은 마케팅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그중에 부동산업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볼까요? 그 부동산업 중에서 중개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옛날에 중개업 그렇게 되면 복덕방 그래가지고 다 가다 보면은 막 연세 많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갖고 동네 비슷한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화투 꺼내놓고 모포 깔고 담배 피면서 이렇게 하던 거 이런 이미지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금 있었던 얘기를 하거든요. 저가 어머니랑 옛날에 집 보러 갈 때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반말로 막 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셨던 그것이 뭐라고 했던지는 어릴 때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뭐라고 막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인상은 별로 안 좋았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이렇게 문 열리게 쌀집 보고 같이 바깥 쌀집도 이렇게 화투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던 이미지가 정말 완전히 멋있게 사무실 그리고 전문직 이런 이미지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종이다. 진짜 요즘 공인중개사 따기도 어렵다. 공인중개사는 괜찮은 직업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다면 이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케팅을 통해서 부동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게 어떻게 내가 한 건 할까, 어떻게 내 수입을 높일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 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속에 포함되는 모든 영업활동을 통틀어서 마케팅이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건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얘는 말이죠.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공급자는 다른 말로 판매자입니다. 판매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내지는 판매자 위주의 마케팅입니다. 공급자, 판매자, 생산자 같은 표현입니다. 공급자, 판매자, 생산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거기에는
STP 전략과 퍼피 믹스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판매자 위주의 마케팅이었다는 데 대한 반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때 고객은 다른 말로 구매자,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혹은 구매자 혹은 고객 입장에서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고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자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객은 누구다? 구매자고 소비자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든 이런 마케팅이든 너무 일회성 마케팅이었다.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는 게 이렇게 판매자와 구매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혹은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는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는데 STP 전략에는 제일 첫 번째 S가 시장 세분화입니다. 이거 사람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T는 타겟, 표적 시장, 목표 시장입니다. 그리고 차별화, 포지셔닝은 물건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영화 시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자 보시면 사람을 세분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 따라 구분했죠. 그래가지고 그 세분된 시장 가운데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라는 전략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시장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액션 영화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멜로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SF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시장을 나눴다면 그것은 시장의 세분화입니다. 그 중에서 영화 제작자가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영화 만들 거냐, 그걸 찾아내는 게 표적 시장입니다. 그런데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것, 그래서 구매자 집단을 세분, 수요자 세분, 고객 세분, 이런 말 나오면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을 나누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그렇게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것, 나는 액션 영화 만들 거야, 이렇게 타겟입니다. 그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게 표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이 바로 표적 시장입니다. 근데 나랑 똑같이 액션 영화를 만들겠다는 경쟁자가 되게 많네? 그럼 다른 경쟁자들과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 액션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다른 경쟁자들과 다르게 할 거냐가 바로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이렇게 물건 따라 시장을 나누는 게 차별화입니다. 사람 따라 시장을 나누는 건 세분화, 물건 따라 시장을 나누는 건 차별화. 그래서 여러분은 STP의 순서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포피 믹스가 있습니다. 포피 믹스는 P로 시작하는 네 가지를 믹스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P는 제품입니다. 영어로 읽어주실래요? 두 번째 P는 가격입니다. 영어로 읽어주실래요? 세 번째 P는 유통입니다. 좀 크게 플레이스. 너무 발음을 이렇게 굴리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P는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네, 프로모션. 근데 이 P 4개를 얘하고 짬뽕에서 헷갈리게 냅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P 4개 알아두십시오. 여기에 포지셔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STP 전략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P 봐봐. P. 여기서 S자 찾아봐. 있어 없어? 여기서 S자 찾아봐. 여기서 S자 찾아봐. S 찾아봐. 없어. S자 찾아봐. 있어 없어? 이건 S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 4개 아셨죠? 네, 그래서 P 4개, 포피. 그래서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에 주로 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용에도 쓰지만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 같은 데 많이 쓴다. 그럼 포피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두 번째가 가격, 세 번째가 유통, 네 번째가 판매 촉진입니다. 여기는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평면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설비를 디지털화 한다든지, 아니면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한다든지, 아파트 1층에 단독 정원을 설치한다든지, 그럼 뭔가 제품을 색다르게 한 거죠. 그런 게 제품 전략입니다. 경쟁력을 가지도록. 가격 전략은 품질은 되게 좋은데 그 품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싼 거야. 소위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느 계층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느냐. 너무 비싸면 젊은 계층도 못 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금 동원 능력, 금융과 연계해서 자금 동원 능력을 연계시켜서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가격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 직접 분양이나 분양 대행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일종의 유통입니다. 판매 촉진, 이렇게 판매 촉진으로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를 제공하거나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것을 제공한다든지 등등등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판매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피 4가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으로서 아이다 전략이 나옵니다. 아이다는 첫 번째가 주의를 끌고 주목을, 사람들한테 주의와 주목을 끌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레스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싶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줄 서서 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구매에 이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여기서 구매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이다 전략의 순서 잘 알아두시고 고객점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입니다. 이때 아파트에서도 브랜드 개념이 막 등장하죠. 옛날에는 무슨 동아 아파트, 대림 아파트, 현대 아파트 막 이랬던 것이 이제 브랜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등장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의 기본적인 흐름들을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되짚겠습니다. 리마인드 하죠. 1번부터요. MPTS는 T자가 붙었습니다. 지분형입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 투자자. 그래, 투자자 지분형이잖아. 투자자한테 넘기는 게 지분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X입니다. 투자자. 지분형이기 때문에 X.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콜방어란 말이 있습니다. 콜방어란 저당증권 발행자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저당증권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조기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콜방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강의 시간에 말한 거는 이해가 되고 글자로 나온 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봐야 돼. 다 이게 기출 지문이니까. 또 봐요. 3번에 MPTB는 발행자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발행자가 저당 보유하고, 그 다음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 넘기는 거. 혼합형 맞죠? 그런데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MBB보다 큰 규모, 작은 규모. 초과담보가 아까 MBB는 주택저당 총액이 100억일 때 MBB 발행액은 60억으로서 40억의 초과담보였는데 MPTB나 CMO는 100억일 때 80억으로 20억의 초과담보였죠. 그러면 MBB의 초과담보는 40억, MPTB나 CMO의 초과담보는 20억, MBB보다 적은 규모의 초과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X. 그 다음 4번의 CMO는 저당 채권의 집합, 이게 영어로 모기지풀이라고 그랬죠. 24회 때 기출에 의하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었죠. 을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의 채권을 말하는데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를 다양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 OX. O라고 그랬죠. O입니다. (5번으로) 갈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자기가 얼마죠? 자기 5억입니다. 위탁하고 구조조정은 얼마죠? 3억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자기 5억이야. 자기 5억. 자기 3억 갖고는 안 돼. 자기 5억은 있어야 돼. 자기 5억. 근데 좀 지나면 5억이 얼마나 불어? 그래, 70억은 있어야 나랑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5억. 위탁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3억.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6번에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이 자기관리가 얼마가 되고 그렇죠. 70억으로. 그 다음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50억으로. 그래서 5. 7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업구조조정도 똑같다. 준용한다. 8번에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5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지 사람들이. 아니 기업구조조정은 이런 제한이 없다며요. 물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기업구조조정 말고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만 그렇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원칙이야. 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면 그냥 이게 법령의 원칙이니까 이게 맞고 기업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지. 기업구조조정이 아니니까 거꾸로 위탁관리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만 그렇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원칙이니까 이게 5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일반적인 법령이고 근데 기업구조조정만 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꼭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말뜻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9번 어떤 토지 이용에 있어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토지용의 집약도라 하며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10번에 직주 접근의 원인 돌아오는 원인 도심의 상대적인 지가 하락 도심 환경의 개선 정책적인 유도 교통의 발달 등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래요? 그럼 어디가 틀려? 교통 체증. 교통 체증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막 시간에 길에서 낭비해. 처음에는 1시간이었는데 막 1시간 반 막 그렇게 돼버려. 그럼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죠. 11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걸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이는 제외된다. 5. 이게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그럼 또 물어봐. 근데 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이거는 건축 공사업이라 그랬지. 개발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법령에 하고 있는 거예요. 법령 그대로예요. 12. 부동산 분석의 단계는 제가 GCC 타투라고 그랬는데 C가 2개네. 그래서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낸 거예요. GCC 타투는 맞는데 시장하고 시장성하고 어느 게 먼저라고 그랬죠? 짧은 놈 2글자가 더 먼저고 3글자가 나중이고 GCC를 볼 때 가운데가 시장이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시장, 여기가 시장성. 그러므로 X. 이제부터는 안 틀려요. 몇 번쯤 집제만 해요. 절대 안 틀려요. GCC 타투 이렇게. 13. 시장성 분석이란 자 보세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분석이야. 시장성 분석이 아니야. 매매나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고 얘는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13X. 14. 시장성 분석은 그러면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야?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5.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 매매나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성입니다. 15. 흡술 분석이라고도 하고 흡수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추세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흡술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과거, 현재 나오면 돼? 안 되고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X. 이렇게만 딸랑 나오면 X. 따라서 미래 흡수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나오면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여 미래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이러면 맞아. 꼭 미래의 흡수를 파악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돼. 16.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시장 분석을 통해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여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 OX. 문장 중에서 찾아내야 돼. 어디가 X? 예, 이거는 돈 얘기잖아. 그럼 돈 얘기는 시장 분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성 분석이랬지.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아까 수업 들을 때 알았고 이제 문장 속에 있는 걸 틀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요거는 우리가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한 제도다. 찾아요. 틀렸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개발 가능 지역에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지 소유권 부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 틀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 소유권 부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우리가 연구했던 것은 살펴봤던 것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려고 당시에 아까 말한 북촌이나 서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용적률을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지역에 강남 지역의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의 개발권이라는 게 딱 찍어서 강남 지역의 개발권, 강남에서는 개발하고 싶어 하잖아.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을 양도하거나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지 소유권 부여가 아니다. 18.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건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주 공동 사업이죠.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그러니 X입니다. 19. 사업 위탁 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며 명의가 토지 소유자 명의입니다. 개발의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이렇게 공유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사비자 들어가는 것만 그래. 봐봐요. 사업 위탁 방식은 탁자 나왔네. 그러면 개발업자는 뭐 받아? 수수료 받아. 그럼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가? 토지 소유자야. 그 개발의 지분이 이익이거든. 개발의 지분인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예요. 저 공유하는 거는 둘이 공유하는 건 공사비자 나오는 두 가지라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나 아니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나. 20.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이전되며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약정에 의해 수익증권 발행하며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건 맞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21. BTO 맞는지 확인입니다.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에게 넘기니까 BT는 맞죠. 그런데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게 임대라든가 임차라든가 이런 말로 하면 뭐예요? L이에요. L. 따라서 BTL입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BTL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BTL 방식입니다. X. 그럼 이제 BOT가 맞는지 확인.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게 넘어가면 BT인데? 예, BT예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 가지고 수익을 내니까 BTO가 돼야지. 따라서 BTO가 됩니다. 따라서 BTO. 따라서 X입니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23. 경제 기반 이론은 어떤 지역에 제가 비기반이 먼저랬어요? 기반이 먼저랬어요.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기반 산업도 함께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 이래 말했죠. 그러니까 X. 기반이 먼저라야 돼. 24. 입지계수란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낸 지수, 한마디로 말하면 기반 산업 판별 지표. 25의 재산관리는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관리는 재산관리가 아니라 자산관리. 일부러 영어를 안 바꿨습니다. 괜히 여기다 영어 다니까 괜히 어려울 것 같아서 자산관리.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물 유지의 유리.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자가관리,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가관리가 됩니다. 기밀 유지 나오면 무조건 자가관리거든. 그리고 종합적 관리도 가능합니다. 27. 위탁관리의 경우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 발휘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 위탁관리 아니고 자가관리. 28.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네. 근데 내용이 STP 전략. STP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 표상하는 약자로 전통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다.
뒤를 보니까 다 맞골랑. 근데 이거는 무슨 전략에 해당되죠? 그렇죠. 고객중 마케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니까 흘려서 넘어가다 보니까 뒤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맞네? 맞다고 생각한다고. 얘 때문에 틀린 거다 그 말입니다. 29 포피. 포피 네 가지. 자, 포피 할 때는 아까 STP의 P 요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 S자가 들어가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맞네. 그러니까 O. 됐죠? 구분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점수 안 나와도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얘기지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감정평가론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